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부터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통합이 분열이란 말은 모순이라면서 통합하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당으로 만들려 한다. 당권 대권 욕망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미략설에 대해서 미략은 없다면서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소장파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서 연일 집값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 전망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합당 둘러싼 민주당 갈등이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절차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좀 더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역시 이른바 비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되려는 욕망이 표출한 결과다. 자,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욕망, 대권 욕망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의 비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계속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려고 하는 거고 뭐 조국 대표는 들어와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오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떤 둘 사이의 미략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지방선거 이전에 결국에 지방선거 때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공공연하게 예고를 해왔던 조국혁신당과의 이른바 좀 동네 싸움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온전하게 이 지방선거를 좀 잘 치러내서 승리하자라는 목적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정치적 의도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강한 수위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거다라는 그 본류의 그 마음일 거다. 정청래 대표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뭐 8월에 당권 연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게 그 주 목적 아니겠냐. 그런 얘기인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일단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하나가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이제 친명, 친청 간의 이 갈등이 조금은 좀 봉합되지 않을까. 좀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 보는 상태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굉장히 당내에서 큰 문제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정청래 대표의 뭐 나중에 대권 욕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대표 이건 좀 뒤의 일이고 일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 삿바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 지방의원들을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방의원들이 대체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 밑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좀 서포트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 패권을 잡느냐가 향후에 이제 총선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일단 명분이고 당내에서 이제 이거를 빌미로 이제 좀 패권을 잡기 위한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신주호 부대변님, 어쨌든 당 대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조국 혁신당이 좀 강성인 그 성향의 당원이랄까 뭐 의원들이랄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비정청래계 의원이나 당원들은 제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 그래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까? 밖에서 보기에도?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합당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안팎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국혁신당의 지금 최근 지지율을 보면 개혁신당보다도 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의 체급을 키워주고 민주당이 모두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지분을 건네주는 것보다 차라리 지방선거에서 호남 패권을 완전하게 장악을 한 다음에 조국혁신당을 고사시켜서 사실상의 흡수합당으로 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토록 합당 논의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은 결국에 8월 달에 있을 그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의 우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당 안팎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좀 가열차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의 당 구성원들이나 그 당원들의 그 규모나 이런 그 분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분들은 없을 것이다. 결국에 친문 진영이 거기에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친문 진영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은 네. 김민석 총리, 친명이라고 알려진 김민석 총리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친문 진영인 정청래 대표를 지지할 것이냐, 이거 너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정청래 대표가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을 흡수시킬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토록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씬 스틸러. 이게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정청래 대표나 혹은 법사위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시점에 여러 차례 그러니까 주목을 받은 대신 주목을 네. 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합당 제안한 날이 코스피 5천을 터치한 날이었다 그러네요. 네. 대통령이 이제 주요 공약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까? 실제보다. 그럴 것 같은 게요. 일단 지난해 상황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9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슈 띄워가지고 뉴스가 또 글로 몰렸었고 또 그 11월 달에 그 에이펙 끝나고 나서 G20 뭐 정상회담차 이제 해외 순방 돌 때도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1인 1표제 이런 것들 띄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는데 벌써 지금 3번, 4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필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서라든지 아니면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당내 패권도 친명적으로 많이 치우칠 수 있으니까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때마다 이제 좀 중간중간 잽을 넣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녹취 하나 듣고 질문 이어갈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뭐라 그랬는지 정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닙니다.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자신은 이제 합당 제안을 한 거지 무슨 누구한테 지시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공론화 이렇게 띄웠다 당대표로서 결국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것이 이게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테러도 있는 거고 잘 되면 어쨌든 당원들 뜻도 이렇지 않느냐 하는 거고 이런 거 보고 꽃놀이 패라 그러나요? 근데 어쨌든 정 대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당원들이 아마 찬성할 거라는 자신감이 묻어 있다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보세요? 뭐 어느 정도 당원들의 뜻을 본인도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네네. 그러니까 뭐 아마 여론 수렴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동안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론들도 좀 봤을 거고 뭐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합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당원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네. 그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부터 합당한다가 아니라 네. 합당을 논의해보자라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원들의 의견을 양당 다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실제로도 전에 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 합당을 할 때 뭐 당대당으로 이제 당대표끼리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네네. 했고 그 뒤에 전당원 투표로 양당이 거쳤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 이제 의사가 나오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예. 그걸 보고 이제 둘 다 합당에 찬성하는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합당 수임 기간 회의를 하고 이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중앙위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합당에 따르는 당원 개정 절차 이런 네.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 따른 당원저 개정 절차. 이동수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합당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찌그덕거리다가 이게 막 뭐 결렬될 수도 있다고 뭐 보십니까? 중간에 이제 한번 결렬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요즘 이 민주당 분위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중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는 확신이 이제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움직임이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부에서 검찰 개혁안 나오고 나서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반발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친청 그리고 친명 이 당원들 간에 좀 이렇게 세가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면은 그 예. 검찰 개혁안 이후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예 당심이 이제 나에게로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 뒤로 뭐 1인 1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신조 의원님?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 지금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이제 넉 달 남았는데 선거가 어쨌든 여당 여권이 좀 유리해 보이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이런 용어를 얘기하고 부직갱이라도 힘을 보태야 박빙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합당의 명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자체로서 뭐라고 문제 삼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는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명제가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네. 조국 혁신당에서 유력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유력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민주당의 표를 일부 흡수해 감으로써 국민의힘과 자웅을 겨뤘을 적에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이 고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인천시장 후보, 뭐 경기지사 후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는 어때요? 조국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입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왜 박빙의 승부를 거론하느냐 이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박빙의 선거를 걱정했다면 지난 총선에서는 왜 지민비조 캠페인을 했느냐 이런 유권자의 물음도 있으세요. 지난 총선이야말로 이 시기에 총선을 한 불과 한 40일, 50일 앞두고 네. 국민의힘이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은 지민비조라고 해가지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우리 찍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조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를 명분으로 삼다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야권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가능성이 전 농후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난 2014년에 지방 그 선거를 앞두고도 당시에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당대당 합당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세월호 참사가 있어가지고 세월호 참사 그리고 야권의 연대 연합으로 새누리당 당시 여당이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마는 네. 야권이 결집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 유권자들의 투표장으로 견인하는 효과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결국에 무승부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선거 지형을 보면은 여권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 여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룡 정당이 탄생해 버리면 그 반대급부로 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선거 승리만을 명분으로 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적은 선거 승리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합당 반대론자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정책적 융합이 쉽지 않다. 노선 갈등이 일상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다시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아까는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한 얘기고 이거는 SNS 통해서 조국혁신당 토지 공개념이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조국혁신당이 토지 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론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적은?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조국 대표나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 이 정도 수위는 사실 정책을 주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수위인 금도를 거고. 넘었다 이렇게 네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이해찬 돌아가신 이제 이해찬 총리님과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께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말씀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 실제로 이제 민주당계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책적인 노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가면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인 거죠. 서로에게. 이제 토지 공개념 예, 이동수 대표님.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이 토지라는 게 공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정책들이 뭐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뭐 그 규제 강화 혹은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친명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기업 임원도 했었고 또 이제 시장 친화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조국 혁신당과의 뭐 좀 그 구분이 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경우가 중요한 어떤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의 구성원 분들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지금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행 체제 안에서 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존의 이 체제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 때문에 뭐 좀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겼지 뭐 이 문제 자체는 별로 이렇게 핵심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토지 공개념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 만약에 당에 들어온다면 검찰 개혁 부분이다. 뭐 저도 그렇다는 생각이 이제 들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막 떠드는 거 하고 떠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장하는 거 하고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서 주장하는 거 하고 당에서 느끼는 부담은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그 합당 반대론자들이 이거 들어오면은 항상 불안과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뭐 다양화라는 이런 건 되게 이론적인 얘기고 당이 분란을 멈출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국혁신당 의원들께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 자체가 그렇게 신념형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김주호 부대변인 주장이죠. 제 이거는.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편입이 되면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에 충분히 노선을 같이 할 만한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나가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먼저 네. 첫 번째는 청와대나 이 정부와 교감 없이는 이런 주장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라든지 지금 내각에서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을 적에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탈당을 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있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임명 철회를 외치면서 삭발을 했던 분입니다. 그 정도로 친문 진영 조국 대표에 대한 반감, 사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탈당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비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친문 패권주의 때문에 탈당한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시에. 민주당에 다시 들어올 때도 그게 약간 걸림돌이었거든. 그런데 그죠? 이제 예. 민주당의 패권이 친문 진영이 쭉 지고 새로운 태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르고 정권 교체까지 하니까 그때서야 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감도 좀 사감도 있고 있는 것 본인의 같습니다. 약간 우려나 위기감도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네.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동수 대표님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전 부대변인이랑 같은 의견이고요. 예. 저는 이게 조국혁신당 안에서도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 구성원인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몸값이 지금이 제일 비쌀 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반윤석열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점점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영향력이 있을 때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지분을 갖고 싶을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속으로는 어쨌든 웃고 있다. 저는 근데 조국혁신당의 나머지 의원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조국 대표는 좀 다를 것 같은 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진보 진영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그만큼 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청래 대표랑 캐릭터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같은데. 이 합당이 되면은 정청래 대표랑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위치상으로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요. 그 조국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듣고 저 얘기를 이제 이어가는데 조국 대표 이른바 미략설 제기된 미략설에 대해 그런 건 없다. 조국혁신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미략 따위 없습니다.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는 앞으로 두 당이 합의해야 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원의 집단지성과 민주당원의 집단지성이 생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 조국 대표 특유의 말도 미략 따윈 없습니다.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뭐 무슨 빵 부스러기라도 먹으려 그러는 그 이권이라도 챙기려 그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좀 큰 당이라고 뭐로 보고 잠깐 이러느냐 이런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조국혁신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너희 내부의 문제는 너희가 정리하고 와라. 그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상황입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 민주당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네네. 조국혁신당 의원실로 뭐 항의 전화, 뭐 항의 문자 이런 거 엄청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안 받은 건데. 네, 그런 입장인데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의원실 직원분들이 좀 고초를 겪었다는 얘기도 제가 뭐 그래요? 전에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은 그런 게 아마 억울하겠죠. 본인들이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도 아닌데 하자고 민주당에서 제안해놓고 그 안에서 또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 혹은 그 내부에서의 갈등 때문에 합당 관련한 논의가 사실 뭐 진척이 없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략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모종의 거래가 이미 사전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까지 더해지니 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말 그 부분 사실이 아니고 아직 실무 단계에서 협상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사실은 강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당 내부의 문제를 민주당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조국혁신당이 화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조국혁신당이 자신들 이제 쇄빙선으로 자평을 하잖아요. 민주당은 그래도 좀 큰 정당이고 아무래도 큰 정당이다 보면 이게 몸집이 좀 이렇게 기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중도 보수 쪽을 지향하면서 빈 왼쪽을 자기네가 확실히 메꿔서 뭐 당의 본래 그 색깔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자, 근데 당내에 들어와서 이거를 하면은 더 그게 잘 융화돼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합당 대선. 저는 그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라고 보는 게요. 예. 그 쇄빙선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중도부터 진보까지 아우르고 있으면은 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선명한 진보 의제를 막 제시함으로써 좀 진보적 의제를 이제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 많이 반영을 했었잖아요. 예, 예. 대표적으로 뭐 무상복지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보적인 의제를 막 이렇게 주장한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뭐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이 이 쇄빙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동안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 이슈 외에 다른 아젠다를 뭐 보여준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신조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옆에 범 여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민주당, 조국혁신당 만약에 실제적으로 좀 지방선거에서 효용 가치를 얻으려면 늦어도 한 3월 초중순에는 돼야 되거든요. 된다, 결렬된다. 어느 쪽이요? 제가 보기로는 이대로 가면 3월 초중순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 반발도 일단 너무 크고 지금은 뭐 미락은 없다고는 하지만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미락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호남의 어느 기초단체장을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할당해주겠다 이런 식의 약속이 없으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거대 정당과 작은 정당 간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작은 정당이 사실 애걸복걸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이 위치가 이런 신분관계가 역전이 된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합당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두 당의 합당 실무 논의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삐거덕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뭐 지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사실상 그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지율도 안 나오는 정당이었는데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나름대로의 그 파일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협상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땐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3월 초중순까지 합당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뭐 합당이 무조건 되는 거라고 봤습니다만 점점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은 제가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이현주 최고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또 한준호 의원 지금 최근 대표적인 친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수행실장을 했었나요? 네네. 예. 대선 때인가 그때 수행실장도 엄청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고 확실히 지근거리에서 이제 대통령을 후보 시절 모셨는데 최근에 SNS 보니까 이렇게 감사패 받은 걸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니까 좀 친명 당원들에게 호소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가졌는데 그래서 명심에는 수도권의 후보들 경기도지사 후보 한준호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이게 박성민 최고위원님의 지금까지 취재 결과 좀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어떤 이 대통령의 픽이다. 마음속에는 네.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명심에는 제가 대신 얘기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사실 뭐 마음속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뭐 선거법에 저촉되게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경선 과정에 개입하거나 저는 마음만 그렇지는 물어본 거예요. 마음만.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음은 뭐 대통령께서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동훈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여당에 뭐 당무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탄핵되고 수사받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 때도 보면은 박찬대냐 정청래냐 할 때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그냥 본인은 중립을 지키겠다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한준호 의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님 짧게 요 부분 보시면 어떤 거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예, 박찬대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마음 잘 알아? 제일 잘 알아. 원래 대통령 마음은 야당이 제일 잘 아는 건데 네. 박찬대 의원은 지난 당대표 선거 때만 봐도 그렇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홍보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주말에 합당 논의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 자체는 본인의 개인의 의지로 한 건 아닐 것이다. 분명히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을 한 다음에 한 것으로 보여서 이 세 분이 현재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얻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오늘 도로 위로는 평소보다 수월한 구간이 많았습니다. 다만 꾸준히 돌발 구간도 많았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매송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매송 휴게소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일직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포 부근 1차로와 더 가서 반월터널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받아 군포에서 안산분기점 사이 정체가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이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연희램프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저희 눈길을 끄는 뉴스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두고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 지나간 그 주말도 그랬고 그 전 주말도 그랬고, 자,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거 정말 방법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여하튼 쉬운 일이다.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야당 쪽이었나요? 그랬더니 유치원생처럼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언론에 대해서도 그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당 대변인이 어떤 정부 공급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망국적 투기 옹호와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중단하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 네. 보기에 대통령이 이 시점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강력하게 쏟아내는 배경 뭘까요? 꼭 이 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대대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뛰면서 정권을 잃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퇴임 후에 본인의 그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물러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핵심 과제가 부동산 안정화인 건데, 근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른 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부동산 잡겠다고 말만 했었는데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자금이 갈 만한 대안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살려놨기 때문에 코스피라는 투자 대안도 있고, 또 무엇보다 반대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자기가 이제 정책 몰아붙여가지고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쉬운 일이다라는 워딩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저는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못하는 게 이제 유권자들 반발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도 워낙 이제 잡겠다고 방법은 알고 있어도 막상 하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반발하니까는 못했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질이 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부동산 정책 밀어붙여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정확히 얘기하면 반발해서 못한다는 말도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반응을 안 해서 지금 계속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반발해서 그 반발을 관철 못해서 그랬다기보단 그거를 넘어서서 추진을 했는데 보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거 정반대로 움직여서 그랬단 말이에요. 신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정파나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대책을 토대로 국민들께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SNS에 글을 올리면서 마치 다주택자들이 악마인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역할에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부동산 정상화가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개국 정비했던 것처럼 부동산 정상화도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마음 먹고 하면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로 우리가 실현을 시켜달라 이 주장이거든요. 이 염원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SNS 그것도 야밤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현장에 대입을 시켜야 될 문제지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여과 없는 메시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 하는 것은 오히려 참모진들한테 굉장한 불안감을 줄 것이고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 큰 위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가락 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녹취 듣고 여쭤볼게요.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14% 상승해서 평균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폭발 대재앙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도 임기 초 6개월 상승률이 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부동산 잡는 건 좋다. 근데 선량한 어떤 집 소유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치 무슨 단속 대상으로 본다. 국민을 협박하는 거냐. 부동산 소유는 범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주장들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전 야당이 대안 없이 이제 까내리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결국 그래서 야당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대안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민간 주도의 공급, 뭐 민간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재건축 뭐 허용해주고 규제 풀어서 더 민간 차원에서 많이 하게 해주자인데 사실 속편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민간에서 이 내놓는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들과 이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뭐 악마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악마화를 한다.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국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교란시키는 세력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은 대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 뭐 이번에 정부가 심지어 또 공급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2배 규모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입지 자체도 굉장히 좀 청년 신혼부부 들이 탐날 만한 그런 곳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책들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마냥 이렇게만 저는 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좀 자기만의 세계에 좀 갇혀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신조 부대변인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대통령 이번에 국무위원하고 대통령 참모들 30몇 명 중에 정확하게 보니까 3분의 1이 다주택자다. 그렇게 그 집값을 잡겠다면 그분들이 지금 바로 집을 처분하는지 다주택을 그런 이제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다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한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채만 실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어라 이건데 청와대를 구성하는 고위 핵심 공직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
그거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자비가 느껴지시는 거예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똘똘한 한 채라 그래가지고 한 채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팔아라 이렇게 했더니 고위공직자들 뭐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집을 팔기는커녕 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김주원. 예. 예. 직보다 집을 택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네. 만약에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부동산 정상화 이 의지에 빛을 발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먼저 집을 처분한 다음에 국민들한테도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본인들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면서 표리부동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한테만 집을 처분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세상에 어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청와대 참모나 이런 분들 국무위원들부터 모범을 보여라. 정치 공세입니까? 아니면 그게 정말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이 고위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들고 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면 알아서 팔겠죠, 그게.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는 말로만 뭐 이제 집할 시간 드리겠다 이런 얘기 해놓고서는 뭐 보유세를 진짜 아주 막 높인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조치들은 굉장히 약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 진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춰서 그냥 집 빨리 털게 하면은 이 고위공직자들도 본인이 들고 있는 게 부담이 되면 또 털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요건 어떠세요? 국민의힘이 또 어떤 비난도 아니하면 SNS 정치, 일종의 SNS 정치잖아요. 그 주말에 뭐 밤늦은 시간, 아침 이른 시간에도 이제 계속 띄웠는데 부동산 관련 어떤 이슈를. 자, 트럼프한테 배웠냐? 대국민 협박을 멈춰라. 이런 야당의 비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까내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국민들께 의견을 묻고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들 혹은 언론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SNS를 사용하는 게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뭐가 문제죠? 저는 이 시대에서 대통령께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야당도. 원래 이 대통령께서 SNS를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있어서 강점으로 꼽혀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특유의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뭐 어떤 부적절한 게시글이 쓰이고 있는지 뭐 누군가를 향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정책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국민들과 좀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상에 올린 그러한 내용들이 내각이라든지 그 청와대 참모진이라든지 전부 다 상의가 돼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설탕세 같은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의 반응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던진 건데 대통령이 그렇게 가벼운 처사를 보이게 되면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이 나옴에 있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SNS 소통은 국민들의 안정감을 확보한다기보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있고 시장에도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좀 좋습니다. SNS로 소통하는 건 좋은데 그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부에서 정리가 된 메시지를 내야지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게시 때문에 정부의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돌아오는 주말에 토크 콘서트 엽니다. 1시간 만에 만석 매진됐다고 하는데 좌석 가격에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뭐 금액이 제법 되더라고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티켓 장사하냐 어리고 비난했고 한동훈 전 대표 운영비 등으로 쓰고 자신 1원도 안 가져간다. 장사는 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김경희 공천 장사하는 게 그게 장사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신지호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친한계죠. 이거를 토크 콘서트에 돈이 남아서 가져가도 문제. 그 돈을 정치인이 메꿔도 이게 문제가 될 만큼 정치자금법이 그렇게 엄격하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고 한병도 원내대표의 오만한 비즈니스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어준 씨 훨씬 더 비싼 토크 콘서트 가격이었다. 문재인, 김민석, 정청래 이분들 김어준 정치 비즈니스 바람잡이냐 뭐 이런 용어까지 썼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이 길었습니다. 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수 대표? 네, 저도 뭐 입장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측 주장도 우리가 돈 안 받고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티켓 가격을 또 나눠가지고 마치 진짜 연예인 콘서트 하는 것 같이 막 R석 뭐 S석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서 한동훈 전 대표 향해서 뭐 연예인이냐 연예인병 걸렸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물론 그게 뭐 본인의 어떤 그 진심은 아니겠지만은 정치인에게 자꾸 이제 연예인이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포스터도 지적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뭐 팬덤 정치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에게 이렇게 연예인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희 최고위? 근데 좀 특이하긴 하죠. 예, 왜냐하면 사실 정치인들이 뭐 토크 콘서트 하는 거 많지만 이렇게 좀 비싼 가격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좌석별로 등급을 나눠서 차등을 두고 돈을 받는 경우는 저는 솔직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해도 약간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 정도를 받고 어떤 분이든 상황과 어떤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과 관계없이 좀 오실 수 있게 하기 마련인데 좀 이걸 보면 약간 등급을 좀 지지자들에게 나눈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행보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상업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비교적 최근에 그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친한계에서 고성국 씨 제명해라, 입당한 고성국 씨 제명해라 이런 요구를, 그러니까 징계 요구서를 서울시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컷오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사실 안 해야 되는 거죠. 고성국 씨도. 그럼 고성국 씨가 입당하는 과정에서 뭐 당 지도부에 입김이 있었다, 이러한 의혹이 있는 가운데서 네.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영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국민의힘을 망가뜨리겠다라는 스파이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 주장을 왜 할까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의 수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 두 분은 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 비상계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로서 이미 역사적인 평가는 끝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끝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림으로써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그 평가는 끝난 상황인데 자꾸 이분들을 현실 정치에 소환시킨다면 국민의힘에 어떠한 점이 유리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발언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나간다면 발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윤리 차원에서 경고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당 안팎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계엄과 선을 긋고 그 과거와 단절한 다음에 미래로 나아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계엄의 늪에 빠뜨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도 계엄의 늪에서 벗어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쇄신안 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강한데 지도부에서 굉장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모셔왔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분이 계엄의 늪으로 당을 계속해서 송두리째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 끝난 다음에 기자들 만나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자치구 자치단체장들의 속이 수검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게 계엄의 강을 건너가지고 국민의힘의 미래 비전이 뭐냐 이거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에서 물론 계엄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사과를 했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단절해야 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러다 보면 아무리 많은 선거 캠페인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바라봐 주시지 않을 겁니다. 아, 너네 그렇게 말해봤자 계엄 그거 어떻게 생각해?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해? 이래 버리면 계속 도돌이표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수도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선거에다가 단 몇천 표 차이로 그 당락이 갈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될 것이다. 전 그거를 표현하셨다고 봅니다. 이동수 대표님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한 말씀.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이런 얘기 했잖아요. 12월까지만 지지층 끌어안는 행보할 거고 내년부터는 달라질 거다. 근데 올해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출마자들 입장에선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중도 확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중도층이 지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꾸준히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이 진정성을 좀 갖춰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장동혁 대표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한테는 시간이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한 말씀 하실래요? 그냥 제가 클로징 멘트 할까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고성국 씨가 하고 있는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이 걷고 있는 노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시장 컷오프해야 된다 이런 게 결국 저는 반헌법적이고 반정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바람이 거센 바닷가 마을. 그 앞 낡고 허름한 집에서 규원이네 4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고장난 보일러 탓에 가족들은 거실에 텐트를 치고 수년째 차가운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투를 입은 채 웅크리고 눕는 아이들. 특히 백반증을 앓고 있는 17살 규원이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막내를 바라볼 때면 엄마의 가슴은 더 깊이 저려옵니다.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홀로 세 아이를 키워온 시간. 엄마의 바람은 단 하나. 아이들만큼은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에 들게 해주고 싶다는 것뿐.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마음까지 얼어가는 규원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 등 수도권은 아침에 대부분 눈이 그치고 오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 내리던 눈도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퇴근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짝 메마른 날씨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부시가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 없었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영상 1도까지 올랐습니다. 절기 입추인 모레까지 기온이 차차 올라서 내일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모레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3도, 전주와 대구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4도, 전주 6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절기 입추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로 아침 공기가 평년보다 부드러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5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5% 이상 떨어지며 5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등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오는 6월 전에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지도부 사이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서울과 과천 등의 유휴지를 개발해서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 시기와 지자체와 협의 문제,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 공급 대책을 분석해 봅니다. 박원갑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 최고 전문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참 어렵죠. 아, 부동산은 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네. 그리고 균형추를 가지기가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계급적인 측면, 또 이념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중심을 잡고 뭐 잘한 거는 잘한 거다. 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는 약간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조언할 거는 조언하고 그래요. 이렇게 좀 평가할 건 하고 이렇게 참 말씀하신 대로 뭐 이념적인 문제, 약간 거기 정치도 들어가고 뭐 경제는 당연히 들어가고 서민들의 민생이 들어가고 네. 종합예술입니다. 맞습니다. 자, 129 공급 대책 바로 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이 11호 대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출 규제 강화, 아주 옥죄기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 걸 좀 잡아보자. 이걸 이게 뭐 최종안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당시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그 대책이 11호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세요? 큰 영향이 없었죠. 없어서 결국은 이제 이번 공급 대책이 네. 다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이제 10.15 대책은 이제 대출 규제를 뭐 차등화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서울 전역과 네. 경기 12곳 남부 중심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사실상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파트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파트 편식 사회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파트 편식 사회. 예, 과거처럼 빌딩을 사지도 않고 땅도 안 사고 상가도 안 사고 오로지 아파트. 예. 그러니까 아파트로만 이제 수요가 자꾸 이제 이게 몰리다 보니까 뭐 대책이 나와도 네. 오히려 지금 가격이 제가 몰랐거든요. 뭐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주간 단위 상승률이 한국 부동산을 보면은 0.31%인데요. 그럼 별로 뭐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그러네요. 17.5%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과열돼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집을 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집을 사는 그 심리적 기제에는 이 공급 부족 혹은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대책으로는 두 번째죠. 네. 집 짓는다. 그런 뭐 강력한 신호를 뭐 보냈다 이렇게도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대출을 워낙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월급쟁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자, 요번 대책 129 대책 넘어와서 이거는 공급 대책입니다. 수도권 핵심 요지에 6만 가구 공급한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그 태릉 골프장도 여기 들어가고 과천 경마장도 들어갔던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뭐 과천 시의회에서는 뭐 무슨 뭐 결의서도 결의문도 채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6만 가구 하면 잘 감은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이제 판교 신도시 2배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용산에 이제 13,500가구 정도 되고 그 국제업무지구하고 킴스킴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과천에도 뭐 거의 한 10,000가구 가까이 되는 9,800가구 경마장하고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제 이전해서 짓는다고 그러고요. 태릉 CC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죠. 네. 여기서 한 6,800가구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나름대로 심혈은 기울은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요번에 부지가 세 보니까요. 총 80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 겁니다. 예. 이걸 이제 영끌 공급, 마른 수건 짜기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가능한 데는 다 끌어모은 거네요. 예, 그 뭐 심지어 우체국 세무서 이런 데까지 다 이제 모았다고 보는데. 네. 두 번째로는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계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네. 그 맞벌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하고 집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지금 맞벌이 비중이 30대가요. 지금 61.5%까지 올라왔습니다. 40대가 한 59% 정도요. 평균은 48% 정도예요. 일본은 70%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연히 직주 근접형 주택은 말하자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니까 도심 근처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방향성은 이제 제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 안정하고 주거 안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이제 주거 안정은 전월세 같은 개념이고 시장 안정은 매매 시장하고도 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임대를 몇 % 넣고 공공을 몇 % 넣을지에 대해서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 뭐 보상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임대에 초점을 둔다면은 아무래도 뭐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매매 시장 안정에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번 공급 대책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그 추진하려고 했던 그 지역과 많이 겹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네. 68%다, 70%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지자체나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도 이제 필요하고 할 텐데 이번에는 뭐 좀 다른 면이 있나요? 그때하고? 아니요,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자체나 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예. 그럼 협의가 채 안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는 과제라고 봐요. 어쨌든 뭐 발표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어떻게 보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당시의 어떤 그런 그 뭐 실패를 좀 교훈 삼아서 결국은 좀 잘 설득해 나가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때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릉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똑같은 논란이 있는 거죠. 예. 뭐 그 강남의 서울 오려온들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또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것은 뭐 어쨌든 이 수수께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자신이 있겠다 이렇게도 저는 뭐 보고 싶던데요. 일단 네. 좀 기대를 해 보시죠. 뭔가 뭐 보관은 있을 수도 있다. 예,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또 공급 시기 이 부분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분석으로는 올해 혹은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시작될 수도 있다. 진짜 이 물량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대책에 의하면 착공이 사실상 2028년이나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 입주는 또 2, 3년이 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공급 대책의 고민인 것 같아요. 기본이 한 5년은 걸리는 이 부분. 시차 문제. 그러니까 시차 문제.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의 그 하루하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요 공급 이 부분에 과연 이게 충족시키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심리로 만족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투트랙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단박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수요를 조금은 조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수요 조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이제 주택 수요를 조금 이전하는 거, 네네. 뭐 그거 있고 그다음에 뭐 요새는 주식 쪽이나 이런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그런 장치들도 아마 지금 일부 나온 것도 있고 좀 더 추가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요 억제 쪽에 뭐 이미 대출이나 뭐 세금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주택 수요를 약간 이연시킨다고 그럴까요? 네, 늘어뜨리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단박에 뭐 주택이 들어서는 건 아니까요. 아파트는 뭐 길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올해 주택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내다보기를 이슈가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주택 전망을 내놨는데 뭐 전국적으로 전세는 4%. 네. 근데 매매는 한 0.8% 정도 오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약간 패스트푸드형 주택으로 정식 메뉴가 아니라 그런 어떤 방편을 좀 찾아본다면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쪽의 공급을 좀 이렇게 촉진하는 그러면 충분히 이게 완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살기 괜찮게 젊은 세대들이 이게 살림집으로 봅니다. 그리고 약간 리틀 아파트, 홈 아파트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오피스텔이 122만 실 정도가 있는데 네. 거의 80%가 주거용으로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도심 곳곳에 이제 빈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규모는- 그거는 오피스텔은 좀 뭐 15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뭐 규모를 또 키울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중간에 좀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네. 비아파트 쪽에 활성화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은 주로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대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민간 참여 공공주택 즉 공공이 토지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 시공에는 좀 참여를 하나 봐요. 네. 예, 이런 방식은 좀 괜찮은 방식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예. 뭐 품질이 안 좋을 거다 전혀 아닙니다. 네네. 과거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그 4월에 그 경기 이제 그 의왕 네. 거기 했는데 경쟁률이 21대 1이 나왔고요. 뭐 부천 대장, 뭐 동탄 이신도시 이런 데도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제 일각에서는 뭐 품질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아마 정부 쪽에서는 건설사를 찾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정부 시각에서는 지금 보통 주택에서 짓는 걸 보면은 민간이 한 80%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공공이 20% 정도예요. 예, 예. 근데 지금 민간이 PF 문제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니까 한 5대 5 정도로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총대를 메고 공급을 이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주거 안정하고 시장 안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서울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입니다. 예, 예.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바람에 지금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예요. 아 그래요? 아니 서울 아파트는 15억이나 하잖아요. 예. 누가 사요? 30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고소득 맞벌이니까 집을 사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를. 예. 그러면 맞벌이가 이제 무섭군요. 맞벌이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집을 최초로 사는 연령대를 따져 보면은 지금 41세입니다. 그래요.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소득 그 30대들은 한 37세 정도 30대 삽니다. 이 자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주택 수요를 더 이연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데 이 공공 분양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청약을 해도 당첨될 가능성이 낮아요. 왜? 이거는 소득하고 자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진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불이익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과연 공공 분양을 이게 중상층 재테크의 어떤 수단으로 과연 이게 써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2022년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중소형 이거를 추첨제를 도입했어요. 자꾸 집을 사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집 안 사고 좀 더 기다리면은 좋은 거 분양받을 수 있어요. 집 사지 마세요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지금 투기 과열지구의 중소형 지금 흔히 말하면 60제곱미터 이하가 60%가 추천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공 분양에 대해서도 지금 순위 순차제라고 그래가지고 추첨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약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풀코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패스트푸드형의 약간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이런 말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좀 이렇게 뭐 6만 가구 하는데 새로 계획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주민들도 협의하고 뭐 심지어 태릉 같은 데는 영향평가도 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러면 기존에 재건축을 하다가 멈추거나 혹은 재건축을 하려고 막 시동을 걸고 있는 이런 데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물꼬를 터주는 게 그렇다면 그게 지난번에 이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거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재초안하고도 관련돼 있고 분양가 상한제 다 관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터주는 방법의 공급 확대는 어떨까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민간이 공급의 핵심인데 민간을 어떻게 보면 위축시키면서 과연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절충하는 방안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게 공공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조합원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외곽 지역은 잘 이게 민간 방식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공공에 어떻게 의뢰를 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거고 뭐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워낙 수익성이 좋으니까 민간으로 할 테니까 민간에 맡기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바라보지 말고 약간 그 바텀업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는 걸림돌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완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틀은요, 그냥 이거를 안 없애고 놔두는 거죠. 그런데 안은 이렇게 빼대만 빼고 다 이렇게 살은 허물어서 어떻게 보면 명분과 어떻게 보면 뭐 조합원들의 어떤 실리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감안하는 두 마리 거죠. 토끼를 잡는다. 그게 저는 좋은 것도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테크 사업이거든요. 수익이 안 되면 개발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저는 약간 실용 노선으로 가는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규제 완화 혹은 뭐 약간 조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여쭤보게요. 공급이라는 게 뭐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있고 뭐 신규 뭐 건설을 통한 공급도 있지만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급이잖아요. 그렇다면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좀 거기에 걸림돌이 된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문턱을 낮추면 좋은데 그거를 또 낮추면은 또 집값이 더 들썩일까 봐 못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도 돼요. 다만 이제 공급과 관련돼 있는 대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령 뭐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급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입주 때 지금 세입자가 대출을 이렇게 전세 대출을 못 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어떤 기존 아파트를 이렇게 살 때에 대출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를 두는 어떤 그런 전략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틀은 못 흔들더라도 하여튼 지금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조금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을 해서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공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중단된 데가 있잖아요. 자, 그 공사비라는 건 사실 가장 큰 게 원자재 가격 이런 건데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분쟁이 워낙 이게 많으니까요. 지금 한국 부동산원이 이제 과연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면 좋으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강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는 문제는 이게 원자재 값, 인건비 이런 그 공급 쪽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그렇게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면은 건설사들이 공동구매 같은 거 좀 해보면 안 되나. 그죠?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라도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양가 다이어트 쪽에 좀 더 공급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재연장되지 않는다. 꼭 끝날 것이다 했고 이게 뭐 한두 달 더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잠시 있다가 청와대가 오늘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확실히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뭐 시행령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그거는 이제 혹시 이게 운을 뗀 것이고 지금의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금방 이제 효과가 안 나고 그러면 결국은 세제 개편으로 갈 거다. 보유세에 선을 댈 거다. 거기에 한 표 던지십니까? 안 던지십니까? 그렇죠. 결국 마지막 카드가 예. 세제 카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올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부분 나오는 거고요. 아마 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좀 아예 보유세 그 개편 방안이 그냥 나와버린다. 예, 그게 이제 7월에 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아, 그래요? 그때 아마 다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올리는 거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규제지가 어떡할 거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올라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같이 또 논의를 제 생각에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이게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2024년에 지금 종부세가 한 6,200억 정도가 거쳤거든요. 그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작년, 이분들이 전체 한 57% 정도를 냈거든요. 우리나라 종부세를 언제 처음부터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2005년 8.3.1 대책 그렇죠. 때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시작된 거죠. 그때 나이 50이 지금 70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백수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희끼득한 이제 고령자들만 많은 상황에서 네네. 아마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강한 저는 보유세 압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이제 거래 문턱을 확 높여버린 겁니다. 네.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 단계에서 좀 더 강한 이제 압박을 해서 시장을 잡겠다는 게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런 틀이었는데 네. 세고 나서 약간 좀 이게 흔들리는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원래 출발은 저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 과연 보유세 부담을 어디까지 할지 이게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제일 큰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정부 생각은 집값 불안의 핵심이 바로 똘똘한 한 채에 있다고 봐요. 그게 네. 상급지 갈아타기 혹은 강남 한강벨트로 이제 흔히 불리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1주택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을 이제 자기가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양도세율이 좀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 특히 고가 1주택자 12억이 넘으면 이제 고가 주택이 되죠. 그게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80%를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는 10년에 20%,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에 30%잖아요. 그래서 다소 더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걸 조금 줄이기는 줄일 텐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하고 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단순히 살지도 않고 그냥 보유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올 수는 있고, 그죠? 예. 그거는 2021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논의했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보유 거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거주는 40% 다 해주고. 예. 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무리 10년을 살아도 20억 이상 양도 차익이 생기면은 10%밖에 안 해준다든지 그런 약간 차등화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아마 시행이 되면은 네. 그 이전에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일 텐데 올해 아마 똘똘한 한 채 흐름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급지 갈아타기라든지 강남에 집 사시는 분들은 그 정치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라. 네.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공급 얘기했는데 사실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임대차 시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은 뭐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걸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뒷받침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올해 이제 이슈가 또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매물이 없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이제 임대차 입법이 도입이 되면서 네네. 세입자가 이제 계약행위 청구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세 시장에 나오는 유통 매물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한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세입자들이 계약행위 청구권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이제 그 6월 그 6.27 대책 때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은 전세를 놓을 수 없었죠. 네. 의무 거주 요건.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당연히 의무 거주 요건이 있죠. 2년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 요인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세가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월세가 또 따라 붙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증금이 모자라니까 결국 이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좀 심해지지 않도록 뭐 전세 시장의 어떤 연착륙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꾸 이제 월세화가 진행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세액 공제 확대나 아니면은 이런 바우처라든지 그렇죠 뭐 주거비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런 연착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 대졸 초임을 비교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길 보니까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네, 저도 방금 이제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어제 공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제 물가를 고려해서 구매력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구매력 평가 환율 PPP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의 세 나라의 근로자 임금을 분석한 겁니다. 이거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상용직 대졸 초임, 그러니까 대졸 정규직이죠.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해서 46,111달러, 오늘 기준 환율로 약 6,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일본은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초임이 37,04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약 5,400만 원 수준입니다. 예, 한국이 약 25% 정도 많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대기업일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500인 이상 기업인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55,161달러, 약 8천만 원 정도이고요. 일본은 1,000명 이상인 기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여기는 39,039달러, 약 5,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한 40% 정도 높은 거고요. 반면에 100인 미만의 소기업의 초임은 한국이 41,338달러, 일본은 34,157달러로 네. 대기업에 비해서는 차이가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이거를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과 일본 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총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숙박 음식점업 단 한 개만 빼놓고 다 한국이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나 금융업이 44%, 과학기술 이제 연구직들이라고 하죠. 34%, 그리고 제조업이 32.5%가 높았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약 3% 정도, 약 $1,000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대만 있잖아요. 대만 1인당 GDP가 한국 추월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만의 임금 수준은 우리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예, 대만의 GDP는 $40,000에 육박을 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을 추월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최근에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임금만 놓고 보면 특히 대졸 초임만 놓고 보면은 아직 한국이 더 많이 앞섭니다. 네. 경총은 이제 한국과 대만을 비교를 할 때는 아까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5인 이상 그리고 대만은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의 대졸 초임은 5인 이상으로 할 때는 $42,160, 네. 대만은 $22,877로 40% 이상 높았습니다. 일본과 더 차이가 큰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100인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으로 나눴는데요. 네. 한국에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초임은 $39,481로 대만보다 44.9% 많았고요. 네. 그리고 비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의 초임은 37%. 이제 대기업이 오히려 대만보다 이제 격차가 더 작은 그래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본 대만보다는 많다면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예, 제가 이거는 직접적인 비교 같은 자료는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각 나라의 대졸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 2월에 연합뉴스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세계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 정도는 된다. 네. 일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높고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졸 또는 전문대 졸업한 취업자들 임금 좀 살펴볼게요. 이들의 평균 임금이 20대 직장인 평균 임금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 된 그러니까 3년이 지난 23살 정도 되겠죠. 예. 이런 나이에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 취업자 643명의 임금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월 평균 임금이 세전 기준으로 167만 원 수준. 그러니까 이들이 주당 평균 33.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시간당 한 11,600원 정도 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20대 전체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거 비교를 해봤더니 71.4%밖에 안 되더라.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화 소식입니다. 자, K-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골든이죠. 골든이 K-팝 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래미상을 받았다고 해요. 자세히 좀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네,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고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요. 네네. 그 골든이 이제 68회 그래미상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폴 비주얼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 매체를 쓰인 노래 OST 네. 부문은 수상작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K-팝 아티스트로서는 이게 그래미상 첫 수상 기록이라고 하고요. 이제 AP통신이 오늘 수상자였던 뭐 이재, 투포 이런 분들의 수감을 언급을 하면서 네. 작곡가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게 바이링규얼적인 이중 언어적인 매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이번이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장르였는데 K-팝이 그런 오랜 갈증을 그래미에서 해소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상한 게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노래 자체 그 부문은 따로 있고 네. 이게 아까 뭐 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영상 매체를 위해 쓰인 노래 부문. 그래서 이게 약간 작곡 비슷한 그런 부문 같은 거죠? 네, OST 프로듀싱 작곡 이런 그렇죠?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프로듀싱 작곡에서 골든이 K-팝 사상 처음으로 그래미상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골든은 올해 노래 부문이 또 있어요. 거기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올해 노래는 아쉽게도 다른 노래 돌아갔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노래는 미국의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만든 와일드 플라워라는 노래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노래 사실 골든 말고도 작년 말부터 재작년 말부터죠. 이제 유행했던 이제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네. 마스가 함께 불렀던 아파트. 이 노래도 예. 맞습니다. 이 노래가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이런 데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역시나 상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로제는 오늘 이제 그래미 시상식에서 오프닝 무대를 장식을 해서 또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래요. 로제가 그 오프닝 무대에서 노래 불렀나 보죠?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요. 아파트. 2021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BTS가 엔딩 무대에 나섰는데 자 오프닝에 이번에 로제는 나섰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바이 쫀드 쿠키 대란 속에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에 식약처 신고가 많이 늘고 있나요? 네, 이게 두바이 쫀드 쿠키가 대란이다 보니까 네. 요즘에 막 중고 장터 같은 데서도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카페가 아닌 데서 막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불안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9건에 대한 접수가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제 위생관리 부분에서 7건 네. 그리고 무허가 영업 신고가 7건입니다. 각각. 이러니까 카페에서 제품을 사서 보니까 두바이 쫀드 쿠키에 막 밖에 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네. 이게 곰팡인지 아니면 진짜 초코 가루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신고도 있었고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까 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영업 신고는 한 거냐 이런 신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란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피스타치오 아니면 뭐 카다이프라고 해가지고 뭐 면 네.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재료예요? 예, 그런 재료인데 이런 게 또 대란이 나면서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막 가격이 막 비싸지고 하니까 이 재료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대체 재료를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허가 영업 신고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뭐 신고라든지 하는데 이게 뭐 원조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거 뭐 드시는 건 좋지만 드실 때 이렇게 좀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돈워리 코너에선 이른바 설탕 부담금 논란 얘기해 봅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설탕 부담금을 걷고 이 돈을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쓰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권혁주 평론가님 일단 대통령이 정확히 워딩이 뭐였는지 뭐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 이제는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가 이제는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줬냐 그러면 그럼 설탕세 걷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이제는 이어갔죠. 근데 워딩 그대로는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 부담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아젠다를 지금 사회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맛에 대한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담이 지금 사회적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 물은 건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 부담금이다. 네. 증세 프레임에 또 가두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권혁준 평론가님 세금 부담금 뭐 어떻게 달라요? 크게 다르죠. 일단 세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재원이고요. 부담금은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 관련 집단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세금의 목적은 국가 운영을 위한 보편적 재원 확보.
부담금은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세금은요 국민 전체 보편적이죠. 근데 부담금은 그 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직접 관련된 집단에게 이제는 부담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고 사용 용도는 세금은 사실상 제한 없죠. 그런데 부담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목적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진 용도에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는 대표 사례를 본다 그러면 뭐 세금은 아시겠지만 소득세 있고 법인세 있고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네. 부담금은 뭐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이런 건데 담배로 좀 예를 들어 드린다 그러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죠. 담배 소비세, 개별 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붙고요. 부담금은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이런 게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과 부담금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과 부담금은 그 개념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 네. 이제 그 용도 다르고 그 개념 자체도 다르다. 자,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결국은 체감하는 거 내가 그거를 살 때 네.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내 부담이 오르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설탕 만약에 세금 개념일 때하고 부담금일 때하고 부과 방식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부담 방식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세금이 되던 부담금이 되던 간에 일단 내가 단 것을 사게 되면 설탕이 들어가면 이제 붙잖아요. 그 예, 부가금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똑같은 원리라고 이제 적용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이제는 부담금은 똑같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정부가 원하는 거는 또한 지금의 이 논란 이슈는 이 단 것을 줄이자는 거에 이제는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게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간에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이 아젠다, 그러니까 의제의 설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탕을 덜 먹으면 건강이 기본적으로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그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긴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선순환하면 전체적인 국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그 철학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품목에서 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뭐 전망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논의 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논의될 의제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조사된 결과는 없는데요. 근데 과거에 2021년도 때 그 당시 한 국회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담금이었어요. 이제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인데 이게 당류가 들어간 음식에 그때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이제 콜라 1리터짜리 당류가 한 100에서 110g 들어가는데 만약에 1.5리터 페트병 하나 사게 되면은 165원 정도 이제 부담금이 붙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좋은 돈이 아니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만약에 그죠? 예. 왜냐면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1.5리터 페트병 뭐 하루에도 하나씩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아마 부담금의 과거 사례가 있었고요. 만약에 부담금으로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정도에서 아마 선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법안이 폐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폐기됐었죠? 일단 논의가 이루어졌긴 했는데 일단 식품업계 반발도 상당했었고요. 또한 소비자분들의 반발도 상당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세금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사실 논의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당시에 또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보건복지부도요. 국민들의 수용성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식품업계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해도 소비자 혹은 업계 이런 부담을 늘리는 거다. 이건 또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폐기가 된 건데 지금 작금의 어떤 논란이 재점화됐는데
이게 입장들이 또 갈리고 있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과거 사례랑 똑같게 지금 네.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민의 건강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설탕을 많이 쓰는 곳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소득층이 좀 많습니다. 단 것에 대해서 더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서민들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반론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찬반이 좀 엇갈린 상태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이 아젠다 세팅이 이제 됐기 때문에 아마 차후 계속적으로 아마 사회적인 합의가 계속 도출될 거라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설탕 부담금의 논란은 계속적으로 아마 2026년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의 합의가 된다 그러면 사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네. 과거처럼 이제 이게 세금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제 반발이 생기면은 진행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고 과거처럼 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행 사례는 좀 어때요? 이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일단 설탕, 인공감미료, 첨가, 뭐 청량음료에 당분 함량별 과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를 본다 그랬더니 제품 설탕의 그 함량이 47%나 줄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고요.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가 2개 다 존재합니다. 아, 같은 그래요? 영국 사례를 놓고도. 그래요? 예,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쪽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부터 이 설탕세를 매기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설탕 함유량이 확 줄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어린이 건강 지표도 개선이 됐는데 케임브리지라든지 옥스퍼드 연구진이 이제 2023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봤더니 네. 거기에 갔더니 이제는 빈곤 지역 여학생들의 비만 감소율이 9%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높았는데 이게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탕세를 하면서 단 것이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해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충치치료 발치 건수가 12% 줄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서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은요. 실제적으로 뭐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보고서긴 한데 네. 뭐 막상에 조사해봤더니 이 비만 당뇨 유병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또 이런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탕세가 도입된 이후에 정말로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100개가 훌쩍 넘기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본다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이런 설탕세라든지 설탕 부담금을 이제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제 개인적 생각도 저는 사실 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워낙 단 거를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은 우리 그 권혁준 평론가님도 단 거 좋아하세요? 단 거 안 먹습니다, 잘.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아닙니다. 날씬하시구나. 그게 아니라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 영국 사례도 나오지만은 이 비만 감소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 빈곤 지역 그 여학생의 비만 감소율이 9% 더 높았다.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단 거를 좋아하고 설탕을 많이 들어간 음식을 이제는 저소득 가구들이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피해를 받는 거는 이 서민들이거든요. 이 단 거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설탕 부담금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서민들에 대한 이런 그 설탕에 대한 함유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이런 점들도 한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10년 전쯤에 담배도 소비세 인상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세금 부분이고 국민 건강 증진 이건 이제 부담금 부분인데 목적으로 2,500원에서 4,500원 네.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는 어떻게 좀 변한 게 통계로 잡힌 게 있는지 금연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뻔한 결과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 2,500원에서 4,500원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가 됐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를 해봤더니 그 네. 효과는 매우 짧았다 이렇게 보고요. 사재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담배가 오르기 전에 막 사재기 했던 있었죠. 그거 그렇게 이제 사재기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4,500원 되고 나서 소비량을 봤더니 뭐 그렇게 뭐 소비량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분들은 언제든지 핀다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금에 대해서 감소시킨다, 뭐 양을 감소시킨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이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담배 얘기고 당류는 좀 저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설탕 부담금 이걸 보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뭐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혼자 드는 생각이 네. 우리나라 식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 식단에 있어서 좀 이렇게 특히 나이 들수록 이 나트륨, 소금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섬섬하게 먹고. 네. 그런 부분하고 건강하고도 한번 연결.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으셨죠. 네, 소금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최초로 서로 얘기하는 걸로.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역진성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 부담, 만약에 이게 부담금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많이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많이 누가 드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저소득가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고 부담금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고소득자들보다 이렇게 이제는 서민분들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 설탕 많이 드시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게 돼요. 부담금을 더 네네.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역진성이라 얘기하는데 이 역진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고민도 우리가 사회가 안고 있는 부분이겠고 네. 근데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역진성만 보지 말고 이 건강, 의료비 절감 이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민 증세냐, 건강 서비스 증진이냐, 건강 증진이냐, 요 부분 앞으로 논의를 조금 더 차근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